유럽의 모범국가 덴마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겐 가장 차가운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가족이다. 300년을 함께한 한 식구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돌봐준다.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요, 이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2살짜리 소녀들 몸에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삽입했습니다. 학교에서 불러다가 병원에 데려가서 시술했어요.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떼어내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린란드 말을 쓰면 벌을 줬어요. 덴마크식으로 키우겠다면서요? 마을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미군기지 만든다고요? 원주민들 살던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됐고 2025년 9월에야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사과하는데 5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돈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트럼프입니다. 그린란드를 50억 달러에 사겠다.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21세기의 영토를 사겠다. 그런데 그린란드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저쪽이 낫다. 왜죠? 적어도 트럼프는 조건을 숫자로 말하잖아요. 덴마크는 가족이라면서 상처를 줬는데 오늘은 그린란드가 덴마크를 손절하고 트럼프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덴마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덴마크는 복지국가니까 그린란드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겠지? 보조금도 주고 의료도 무상이고 교육도 공짜고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에 약 5억 유로를 지원합니다. 하나로 약 7천억 원이에요. 그린란드 인구가 5만 7천 명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1,200만 원씩 받는 셈이죠.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이 정도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짜 점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상의 인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970년 그린란드의 작은 마을 마니초크에 사는 14살 소녀 A양입니다. A양은 평범한 학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양은 학교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라고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건강검진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종이 한 장 주면서 내일 아침에 이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A양은 별 생각 없이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들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다들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받았습니다. IUD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T자 모양 기구를 자궁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야 임신이 안 되거든요. 14살 소녀한테요. 부모에게 알림은 없었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었습니다. 이게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1991년까지 약 4,50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이런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린란드 가임기 여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가장 어린 피해자는 12살이었습니다. 12살이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피임기구를 삽입받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덴마크 정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그린란드 인구가 너무 빨리 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로 의료 수준이 좋아지니까 사망률이 줄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여전히 높았거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의료비가 증가한다. 교육비가 증가한다. 복지 예산이 부담된다. 덴마크 본토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출산율을 통제해야 한다. 보셨습니까? 복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은 겁니다. 사람을 숫자로 환산한 거예요.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그 당시 시술에 쓰인 IUD가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삽입할 때 엄청나게 아팠대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지옥이었다. 14살 소녀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겁니다. 왜요? 덴마크 정부 예산 아끼려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51년에는 동화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아이들 22명을 선발했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로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덴마크로 보냈어요. 목적이 뭐였냐고요? 이 아이들을 덴마크식으로 교육해서 다시 그린란드로 돌려보내면 현지 엘리트가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린란드를 근대화시키는 선봉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상은요?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로 분리됐습니다. 6살, 7살짜리 꼬마들이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비행기 태워서 덴마크로 보냈습니다. 덴마크 가정에 입양됐어요. 그런데 그린란드 말을 쓰면 혼났습니다. 덴마크어만 쓰라고 했어요. 자기 문화를 부정당한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뭐가 됐냐면요, 다시 그린란드 고아원으로 보내줬습니다. 덴마크 양부모가 안 키우겠다고 한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린란드에서도 이방인이 됐고 덴마크에서도 이방인이 됐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아이들 중 상당수가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 시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2020년이 돼서야 덴마크 정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는데 70년이 걸린 겁니다. 툴레 지역 강제 이주도 있었습니다. 1953년 미군이 그린란드 북부에 공군기지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냉전 시대니까요. 소련을 견제하려면 북극에 기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러자 덴마크 정부가 뭘 했냐면요. 원주민 마을 전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안보를 위해서라고 했죠. 미국이랑 동맹 관계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새로 이주한 곳이 어떤 환경이었냐는 거예요. 사냥하기도 어렵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는 바다 표범 잡고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새 땅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생계가 무너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독립은 뭐가 될까요?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비용 편익 계산이 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덴마크가 주는 돈 연간 5억 유로. 근데 그 대가로 뭘 일어나요? 몸에 대한 결정권. 4,500명의 여성들이 동의 없이 피임 시술을 받았어요. 자녀를 키울 권리. 22명의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갔어요. 살던 마을. 툴레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했어요. 언어와 정체성. 그린란드어를 쓰면 혼나고 덴마크식으로 살라고 강요받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관계입니까? 차라리 임대차 계약에 가깝죠. 그것도 계약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월세 내면서 집주인한테 맞는 세입자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2025년 9월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이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누크 문화센터에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덴마크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배상금도 발표했어요. 피해자 1인당 약 30만 덴마크 크로네, 하나로 약 5,800만 원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2026년 이후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시간표는 또 미뤄진 겁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게 일어난 일을 용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처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덴마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2022년이 돼서야 덴마크 공영방송 DR에서 스피랄 캄파가그넨이라는 팟캐스트가 나왔어요. 강제 피임 사건을 파헤친 거죠. 그때서야 덴마크 사회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린란드한테 이런 짓을 했구나. 그 전까지는요? 그냥 묻혀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인 덴마크 본토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이라면서 가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덴마크를 떠난다 쳐요. 그 다음은 누구죠? 인구 5만 7천 명의 거대한 섬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인구는 한국 중소도시 수준이에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트럼프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21세기에 영토를 사겠다고요?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미쳤나? 그런데요,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반대했어요. 2025년 1월 여론조사에서 85%가 미국 매입에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고작 6%였고요. 당시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트럼프를 레버리지로 쓰자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2025년 4월 그린란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독립 성향 정당들이 약진했어요. 특히 민주당의 옌스 프레데릭 닐센 당수가 승리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과 트럼프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 아니, 우리는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만의 독립을 원한다. 트럼프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세우고 싶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사랑이 아닙니다. 딜이에요. 거래죠? 안보 줄게. 투자할게. 대신 뭘 줄래? 50억 달러에 사겠다. 하나로 약 7조 2천억 원이에요. 물론 이 금액이 그린란드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히토류만 해도 수십조 원어치가 묻혀 있으니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그린란드에 있어요. 1949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에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덴마크가 거절했죠. 그런데 그때는 히토류가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지금은 자원 가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제한은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던진 카드 덕분에 그린란드의 협상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린란드는 지금까지 단일 구매자한테만 의존했어요. 덴마크요. 보조금 주는 곳이 덴마크밖에 없었거든요. 경제학에서 이걸 수요 독점 상태라고 합니다. 수요 독점이 뭐냐면요. 물건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결정권이 구매자한테 있잖아요. 공급자가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린란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덴마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거죠.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경쟁 입찰 구도가 된 거예요. 이제 구매자가 2명이 됐잖아요. 덴마크와 미국. 갑자기 그린란드가 우위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밖에 없죠. 다른데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경매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린란드가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2025년 8월 덴마크 총리가 서면으로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9월에는 직접 그린란드를 방문해서 피해자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배상금도 발표했고 화해 기금도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왜 갑자기 했을까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그린란드가 미국 쪽으로 기울면 안 되니까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붙잡아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협상력이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첫째, 북극 항로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요. 여름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녹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냐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항로가 열려요. 기존의 아시아에서 유럽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 말라카 해협 지나서 인도양 건너서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엄청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거리가 40% 줄어들어요. 시간도 줄고 연료비도 줄고 물류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린란드는 이 항로의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구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물류 허브가 되는 거예요. 둘째, 미사일 방어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군 기지가 있어요. 툴레 공군기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요. 미국 본토를 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기 감지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미사일을 쏘면 어떤 경로로 날아가요? 북극을 넘어옵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그게 최단거리거든요. 그 경로에 그린란드가 있는 거예요. 툴레 기지에 있는 레이더가 미사일을 먼저 포착해요. 그래야 요격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없으면 미국 본토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셋째, 자원입니다. 히토류, 우라늄, 아연, 구리, 철광석. 그린란드 땅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엄청납니다. 특히 히토류가 중요해요. 히토류가 뭐냐면요.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원료예요. 현대기술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죠. 문제는 지금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멈춰요. 전기차 산업도 멈춰요. 미국 입장에서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린란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북극 패권 경쟁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2026년 1월 21일에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린란드 관련해서 협상 틀을 마련했다. 유럽에 부과하려던 관세도 철회하겠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린란드를 강제로 뺏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협상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걸 얻겠다는 거죠. 골든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구축하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걸 그린란드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플러스 광물권도 확보하려고 하고요. 트럼프가 무력 카드를 잠깐 내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협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협상에서 그린란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중요해진 거죠. 2026년 1월 23일 기준 금 가격이 온스당 4,957달러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왜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북극 리스크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딜이 성사되느냐가 아닙니다. 딜이 깨질 때 터지는 트리거가 문제예요. 그린란드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 5만 7천 명. 서울 강남구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내수시장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주력 산업이 뭐냐고요? 어업입니다. 수출의 90% 이상이 해산물이에요. 새우, 넙치, 대구, 게 이런 거 잡아서 파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제 시세에 따라 출렁이잖아요. 올해 새우값이 좋으면 돈 벌고 내년에 새우값이 떨어지면 적자 나고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겁니다. 물류비도 문제예요. 그린란드에는 도로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이 얼음이랑 암석으로 덮여 있거든요. 도로를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동하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해요. 차 타고 다른 동네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여기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2026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사는 35살 청년 B씨입니다. B씨는 공무원이에요. 그린란드 자치정부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하나로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덴마크 본토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그린란드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B씨의 생활비를 계산해 볼까요? 일단 우유 1리터에 약 6천 원입니다. 한국의 3배예요. 양배추 한 통이 10,000원이 넘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다 비행기로 실어와야 하거든요. 휘발유는 리터당 4,000원대. 근데 차가 있어봤자 갈 데가 없어요. 도로가 없으니까요. 난방비가 진짜 문제예요. 겨울에는 월 5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린란드 겨울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10월부터 4월까지 해가 거의 안 떠요. 그러니까 월급이 꽤 있어 보여도 실질 구매력은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B씨가 한 달에 쓰는 돈을 계산해 보면요. 집세 80만 원, 식비 100만 원, 난방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기타 잡비 50만 원. 벌써 310만 원이에요. 450만 원 벌어서 310만 원 쓰면 남는 게 140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450만 원 벌면 어때요? 훨씬 여유롭게 살잖아요. 그린란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B씨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독립하면 과연 나아질까? 이겁니다. 덴마크 보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5억 유로, 하나 7천억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뭐가 바뀔까요? 공무원 월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B씨 월급이 4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료비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무상의료인데 일부 유료로 바뀔 수 있어요. 교육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요. 대학 학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요. B씨 입장에서는 독립이 당장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미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투자가 들어올 겁니다. 미군 기지 확장, 항만 개발, 자원 채굴, 인프라 건설, 공사판이 열리는 거죠. 일자리가 생기겠죠? B씨 같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공무원 월급보다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히토류 광산이 개발되면요. 채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연봉이 2배, 3배로 뛸 수도 있죠.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조건이 붙어요. 광물 채굴권 넘겨라. 환경 규제 완화해라. 군사 시설 우선권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겠죠? 그린란드가 주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투자하는 건 그린란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국 국익을 위해서죠. 그 과정에서 그린란드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덴마크에 남으면 보조금은 계속 받지만 과거의 상처와 종속관계가 이어집니다. 미국으로 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완전한 독립은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69원 됩니다.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예요. 코스닥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그린란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본은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요. 달러, 금, 엔화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 역대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기회를 찾는 자본도 있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린란드의 히토르 매장지가 바로 그런 자산이에요.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가격이 낮아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손을 뻗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가치가 급등할 수 있어요. 문제는 트리거입니다. 자원개발은 대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돈이 되려면 엄청난 선행 투자가 필요해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해요. 북극 생태계가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돼요.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린란드 정부, 덴마크 정부, 환경단체, 원주민단체 다 설득해야 해요. 인프라를 건설해야 해요. 도로도 없고 항구도 부족하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요. 이걸 다 깔아야 광산을 운영할 수 있어요. 수조 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누가 이 돈을 대나요? 그린란드 정부는 없습니다. 예산이 7천억 원인데 수조 원을 어디서 구해요? 덴마크는 투자하기 싫어해요. 환경 문제도 있고 독립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또 주권 문제랑 얽히는 겁니다. 중국도 계속 노크하고 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 광산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버려진 해군 기지를 사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중국 과학원이 위성 지상국을 짓겠다는 제안도 했고요. 미국이 이걸 막았습니다. 덴마크에 압력을 넣어서 중국 투자를 거부하게 만들었죠. 중국이 그린란드에 발을 들이면 북극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논리였어요. 보셨습니까? 그린란드는 지금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덴마크, 미국, 중국 세 나라가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린란드는 마력칼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러시아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가장 큰 수혜자예요. 러시아 북쪽 해안에 따라가는 북동 항로가 있거든요. 이게 열리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가 미국 손에 들어가면요, 미국이 북극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원치 않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린란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직접 손을 뻗지는 못하지만 미국 견제는 하고 싶은 거죠. 북극이 이렇게 복잡한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덴마크가 악랄하다, 미국이 낫다, 중국이 위험하다. 이런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린란드가 어떤 선택 구조를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2027년 1월을 상상해 봅시다. 그린란드 청년 B씨가 1년 후를 돌아봅니다. 그때 뭘 보게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입니다. B씨가 2026년 1월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립이든 뭐든 결국 나한테 직접 영향 올 건 일자리야. 그린란드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B씨는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 동시에 광산업 관련 자격증 공부도 했어요. 히토류 개발이 시작되면 현지인 채용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미국 광산회사가 그린란드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탐사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현지 직원을 뽑는데 B씨가 지원했어요. 영어도 되고 자격증도 있고 공무원 경력도 있으니까 합격했습니다. 연봉이 공무원 때보다 50% 올랐어요. 450만 원에서 675만 원이 된 거죠. B씨가 2027년 1월에 뭐라고 할까요? 1년 전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 준비 안 했으면 이 기회 못 잡았을 거야. 두 번째 길입니다. B씨가 2026년 1월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어차피 뭐가 바뀌겠어. 독립한다. 그러다가도 결국 덴마크한테 붙어 있을 거야. 괜히 준비해봤자 헛수고지. 그래서 B씨는 그냥 하던 대로 살았어요.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퇴근하고 술 마시고 주말에 낚시 가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미국 광산회사가 사무소를 열었어요. 현지 직원을 뽑는데 B씨는 자격이 안 됐어요. 영어도 안 되고 자격증도 없고. B씨, 친구 C씨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C씨는 1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B씨는 여전히 공무원이에요. 월급은 그대로 450만 원. 근데 물가는 올랐어요. 투자가 들어오니까 누크 집값이 뛰었거든요. 생활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B씨가 2027년 1월에 뭐라고 할까요? 그때 왜 안 했을까? 1년만 빨리 움직였으면 나도 저기 있었을 텐데. 보셨습니까? 둘 다 같은 2026년을 살았어요. 같은 뉴스를 받고 같은 기회가 열렸어요. 차이는 뭐냐면요, 미리 준비했느냐, 그냥 기다렸느냐입니다. 자, 이제 그린란드 전체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린란드의 최적 전략은 뭘까요? 첫째, 덴마크에는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사 배상 확대. 지금 1인당 5,800만 원이잖아요. 더 올리라고 해야죠. 4,500명이 피해봤는데 22명만 배상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치권 강화. 외교, 국방도 그린란드가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은 덴마크가 다 결정하잖아요. 자원 수익 배분 개선. 히토류 개발되면 수익의 몇 퍼센트를 그린란드에 달라. 지금 그 협정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안 들어주면요, 미국 카드를 꺼내는 거죠. 트럼프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협상에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둘째, 미국에는 주권 전체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대신 뭘 하냐면요, 접근권을 쪼개서 파는 거예요. 군사기지 사용권, 투력기지 계속 쓰게 해줄게. 대신 연간 사용료 내라. 항반 접근권, 북극 항로 열리면 누크 항구 쓰게 해줄게. 대신 항만 개발비 투자해라. 특정 광물 채굴권, 히토류 일부 광고에 대해 채굴권 줄게. 대신 현지인 고용 의무 넣어라. 이렇게 조건부 거래를 하는 거예요. 태평양의 작은 나라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팔라우나 미크로네시아가 미국과 맺은 자유연합협정이 이런 구조입니다. 주권은 유지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대신 매년 지원금 받는 거죠. 그린란드도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매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단일 구매자한테 종속되지 않고 여러 구매자를 경쟁시키는 거죠. 덴마크, 미국, 심지어 유럽연합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025년 총선에서 그린란드 유권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조건을 정하겠다. 선거 결과가 그걸 보여줬어요. 독립성향 야당인 민주당이 1위를 했거든요. 기존 집권 연립정부는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고요. 유권자들이 뭘 원했냐면요, 당장 독립은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덴마크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협상력을 키우자. 이게 유권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날레라크라는 정당이 있어요. 이 정당의 펠레 브로베르그 당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과 팔라우나 미크로네시아처럼 자유연합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자유연합이 뭐냐면요, 독립국가이긴 한데 안보는 미국에 맡기는 거예요. 대신 미국이 매년 지원금을 줍니다. 주권은 유지하면서 안보와 경제 지원을 받는 구조죠. 그린란드도
이런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죠. 미국 영토가 되는 게 아니라 협력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그린란드는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독립된 주권, 미국의 안보 우산, 자원개발 수익의 자체 관리.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덴마크가 순순히 놓아줄지도 의문이고요.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해졌어요. 복지라는 이름의 통제와 돈이라는 이름의 거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둘 다 위험합니다. 덴마크식 복지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통제가 이루어졌어요. 몸에 대한 결정권, 언어에 대한 결정권, 거주지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았잖아요. 트럼프식 거래는 노골적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태도죠. 하지만 최소한 조건이 투명하게 보여요. 뭘 주고 뭘 받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핵심은 누가 조건을 정하느냐예요. 그린란드가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건 북극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경제가 강대국 사이에서 가격표로 살아남는 법. 협상력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투자에서 내가 을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협상력을 만들 것인가? 만일 구매자의